두 박사가 진행하는 심리 전문 코너. 그것이 알고 싶니? 첫 시간으로 뭘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앞으로는 좀 가볍게도 재밌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시간으로는 좀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밝히는 시간이 좀 돼서 이 시간이 좀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기준을 내가 제시하겠다? 네, 내가 기준이다. 내가 심리학의 기준을 제시하겠다. 여기에서 또 댓글, 그죠? 여기서 댓글 이제 달리고 있죠, 지금. 댓글 달리고 있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 코너에서 앞으로 심리학을 깊게 혹은 얕게 좀 재밌게 다룰 예정인데 네.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다루기 전에 현재 저나 이제 그 청취자분들이 여러 경로로 아마 심리학을 접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심리학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좀 알아보면 여러분들도 좀 좋은 좀 기준점이 생길 것 같아서 심리학의 그렇죠. 역사를 이제 훑어보는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기원부터 역사. 네. 네. 아마 이 방송만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심리학이구나. 네. 좀 헷갈리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꼭 방송 들어주세요. 하나면 됩니까? 네, 이 방송 하나면 이제 심리학 나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어디 가서 아는 네. 척도 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그렇죠. 허영심을 또 채울 수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방송입니다. 네, 성민님이 자신 있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댓글은 성민님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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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심리학은 사실 크게 연구하는 분야와 치료 분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분야하고 치료 분야가 서로 영향을 받는데 조금 다르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 분야 쪽의 심리학은 이제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런 방법론에 되게 엄격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써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어떤 연구자가 이 실험을 다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과학적인 방법론을 취하고 있죠. 신뢰도가 좀 높은 방법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치료 쪽은 사실 내담자 중심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저는 치료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어떤가요? 장박님. 네. 치료 쪽에 대해서. 네. 갑자기 훅 들어오시는데, 치료 쪽은 네. 굉장히 다양하고 효율적인 부분을 좀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줄기를 꼭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쪽 방법론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적인 부분에 기반을 두고 치료를 하다가도 이 내담자한테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인지적인 접근이다 그러면 또 다른 분야의 또 심리학적인 접근을 네. 가지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크로스오버라 그래서 요즘에 치료 계통은요. 이쪽 방법론, 저쪽 방법론 차용해서 다 쓰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미술치료 같은 경우도 미술치료, 음악치료, 여러 가지 예술치료 분야 안에서도요. 네. 미술치료사라 그래서 미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사실은. 네. 왜냐하면 만나다 보면은 미술치료 하려고 시작을 하지만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이 언어 쪽에 있다. 혹은 다른 매체, 놀이적인 부분을 했을 때 뭔가 좀 이분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하면은 놀이도 같이 하기도 하고. 네. 예.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치료자분들은 좀 자세 자체가 열린 자세를 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구 쪽은 네. 굉장히 이게 과학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 과학적인 엄격성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약간은 스트레이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이야기 할 때는 괜찮은데 심리학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약간 경직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엄격하게. 들어요. 네, 엄격하게. 좀 그런 면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싸움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네. 이론과 치료 실제.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것도 그래서 이론가랑
이론가와 현장가가 싸우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서로 막 네. 서로를 까면서 네가 뭘 알아? 막 이러면. 네가 현장 알아? 해봤어? 뭐 이러고 막 그건 심리학이 아니야? 막 이러고 이제 그쵸. 이론가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청취자님들도 우리 둘이 싸우는 걸 또 목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네. 그래서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치료 분야는 임상 심리학과 상담 심리학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 분야로는 인지, 생물, 사회, 문화, 소비자, 광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연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연구 분야에 좀 포커싱을 해서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로 어떤 연구 쪽을 조금 하셨었나요? 저는 문화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을 했는데 네. 네. 중점으로 한 거는 문화심리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네. 네, 풀어주셨던 적이 있죠?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 분야의 심리학과 관련된 그런 치료 분야, 어떻게 보면 줄기는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이제 파생된 네.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치료 분야에 대한 그런 현장 중심적으로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뭔가 좀 죽이 잘 맞는 조합 같죠? 네. 싸우지만 아니면 싸우지 말자. 우리. 싸우지 말자. 네. 네. 자, 그럼 심리학의 기원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심리학은 사실 현대 학문이라고 하는데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의 심리학과는 좀 부르는 이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규정하고 있는 심리학은 네. 인간의 심리를 과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200년 전에는 사실 심리학이라고 부르진 않았었고요. 인간의 심리가 아니라 이제 정신을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연구하겠다라고 해서 정신물리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좋네요. 네. 단어가 좋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원을 이제 물리학자들한테서 찾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인간의 머리나 골 모양으로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골상학을 연구했던 페이너라는 학자가 있고요. 잘 모르실 거예요. 네, 페이너나 처음 들었어요.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네. 저도 까먹었다가 사실 이제 다시 이 코너를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 맞아 이 사람이 있었지 이렇게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존 할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정신물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게이지라는 그 공사 인부가 전두엽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 맞아. 그 유명한 네. 사건이죠? 그래서 폭발을 하면서 공사를 위해 이제 폭발을 하면서 쇠의 막대기가 뇌를 뚫고 간 거죠. 그렇죠. 전두엽에 좀 손상이 갔던. 네. 네. 그래서 근데 아, 이 사람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다치고 나서도 잠시 기절을 했다가 그냥 본인이 집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말도 잘 통하고 하니까 의사가 추후 관리는 받아야겠지만 퇴원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긴 하는데요. 네. 의사들도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활동할 수 있었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 또 인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 게이지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면서 심리학도 특히 생물 심리학이나 인지 심리학이 이제 좀 영향을 받았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두엽 네. 다치면서 생활은 가능한데 그렇죠. 성격이 갑자기 굉장히 흉폭해지고 네. 야성미가 넘치는 그런 그렇죠. 완전 야성만 남는 어어. 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야성. 문에 뭐 이렇게 네. 약간 좀 뇌가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정말 단순 무식 네. 그런 사람이 좀 돼서 그래서 분노 폭발 게이지가 사실은 그 전에는 굉장히 좀 차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분노를 못 참는 사람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대체 뇌가 어떻길래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그거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심리학이 사실 네.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전과 후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게 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심리학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은 심리학뿐 아니라 이제 인류학, 사회학, 철학 등도 있죠. 네. 근데 이제 현대 심리학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이제 현대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과학적인 방법론, 객관적인 방법론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 점이 이 심리학의 좀 찡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연구를 좀 중시한다는 거죠. 과학적인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좀 현대 심리학을 얘기를 하면 철학적인 문제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궁금한 게 그러면 네. 철학에서 혹시 심리학이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물음들 있잖아요. 네. 뭐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경우도 뭐 소크라테스식 질문 해갖고 마치 철학자의 네. 이름을 딴 그런 네. 기법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철학에서 그 추구하는 여러 가지 본질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과 네. 심리학적인 부분과 혼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론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심리학이 인기가 있는 것도 정확한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 과학이 과학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더 납득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심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엄청 독창적이고 새로운 발견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철학이나 철학 쪽에서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신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뭐 지금 사실 뭐 다양한 주제가 나오고 있어서 뭐 반드시 신선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나 인간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지평을 연다기보다는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심리학의 기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치료자의 입장에서 네. 심리학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의 기원은 언제냐? 네. 심리치료적인 부분은 현대에 와서는 과학적인 부분과 같이 가잖아요. 네. 하지만 고대에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네. 그런 주술 하시는 분들이나 점술 보시는 분들이 그런 심리치료사의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죠. 네. 예, 이야기를 막 들어주고 또 뭐 점을 봐주고 어쨌든 목적 자체는 그런 감정을 풀어주고 뭔가 고민거리를 좀 해결해주는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과학적으로 변화해간 거죠. 우리나라 굿 같은 것만 봐도 네. 굿을 막 크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큰 네. 퍼포먼스를 하면서 네. 막 북도 치고 막 뭐 작두도 타고 이러면서 이제 네. 뭔가 해소되는 느낌, 네. 뭔가 큰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거기다 막 풀고 나서 네.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고통이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근심이 사라졌다. 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제 끝났구나. 마음을 놓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그쵸. 현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사실은 네. 과학적이진 않지만 네. 그 심리 치료의 기원으로 보면은 음. 그런 부분들도 약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럼요.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 치료는 사실 과학적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과학적인 부분이 있으면 좋지만 사실 치료가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열린 자세를 또 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치료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심리학적으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통계학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네. 보편성이나 기존의 그렇죠. 어떤 그 사례수, 네. 얼마나 많은 사례를 가지고 이걸 네. 분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통계가 이제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치료적인 부분은 한 명 한 명 개인에 초점을 맞추다 그쵸. 보니까 사실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치료법을 모두한테 쓴다고 해서 모두가 다 치료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이 사람한테 맞는 이 사람의 성향에 맞는 특별한 뭔가 그런 치료적인 부분에 개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현장 경험으로서 익힐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어떤 뭐 기법이라면 어떤 기법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문제를 실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근데 내담자들은 자기도
찾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네, 그런 문제인지 것들을 찾지 못하는 분들한테. 찾아가는 그런 게 이제 치료자들의 또 역할이니까 네. 네. 그런 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연구 그렇습니다. 쪽에서는 한 인간을 다루지는 않죠. 정리하자면 연구 쪽에는 연구 분야는 인간 전체를 중점을 네. 두고 치료 분야는 인간 개인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네. 관점이 좀 다르다. 네. 자, 그럼 네. 또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대표적 학자들이나 학문이 나온 이제 연대순으로 심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이 시점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채널이 돌아갈 수 네. 있기 때문에 좀 컴팩트하게 이제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네. 저는 재밌는데 또 듣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최대한 재밌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사에 대한 설명은 이제 시그마 프레스에서 번역 출간된 현대 심리학사를 참고했습니다. 아, 시그마 프레스 심리학 네. 서적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출판사죠? 그렇죠. 네. 심리학과 학생이라면 시그마 프레스와 다 친하게 지내죠. 그렇죠. 시그마 프레스 지금 듣고 계시다면 광고 이런 거 저희 잘해드립니다. 엄청. 왔으면 좋겠다. 아, 진짜. 그래서 처음 제가 아까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물리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의 기원을 독일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독일 쪽에서 먼저 이런 인간에 대한 관심을 과학적으로 풀려고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학자가 구스타프 페이너라는 사람입니다. 네. 네. 이 분은 물리학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물리학 교수이면서 정신물리학을 창시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드신 분인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 이런 정신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네. 본인이 태양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시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눈이 이제 안 보이게 된 거죠. 교수직도 그러니까 잘리게 되고 집에 혼자 있고 아이고. 그리고 자기는 책 읽고 연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렇구나. 괴로웠는데 네. 그때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굉장히 강제적으로 이제 내면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된 거죠. 눈이 안 보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해서 네. 그래서 인간의 몸이 이제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력이 근데 또 회복이 되셨어요. 회복이 됐어, 기적적으로. 네,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서 네. 이제 물리학자로서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 주작 네. 아니겠죠? 아니. 설마. 극적으로 뭔가 좀 이제 자기의 일화를 뭔가 네. 표현한 근데 건 어떻게 아니겠죠? 회복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네.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긴 한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여러분도 태양을 너무 보시지 말고 태양하고 맞서지 마세요. 자외선 선글라스 꼭 끼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시력이 회복된 뒤에 이걸 내가 물리학자로서 마음과 몸의 관계를 밝히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노력으로 이제 정신물리학을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건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자극과 네. 내가 인식하는 감각 이게 그리고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어떤 거냐면 양손에 이제 30g과 33g을 들었을 때의 느낌, 그 차이에 대한 느낌과 네. 60g과 66g을 들었을 때 그 차이를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물리적인 걸로 봤을 때는 3g과 6g의 차이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차이로 지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다라고 느낀다. 느낄 네. 때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면 이게 무슨 연구야 하겠지만 이때가 19세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게 참 엄청난 대단한 거죠. 이거를 센세이션이었다. 네. 대단한데 막 이렇게 됐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뭐 이런 감각에 대한 연구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두 번째로 다룰 분은 분트라는 분이세요. 비렐름 분트라는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죠. 네, 이 분은 이제 한 번 정도는 다 거론하고 넘어가는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들으면
분투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그 창시자가 이분이라고 그때 네. 알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분투로 보는 사람이 있고 뭐 페이너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분으로 해도 저는 뭐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창시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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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저 세상에서 서로 나다, 내가 창시자다 이러고 있지 않으실까. 그러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 창시자로 보는 게 처음으로 심리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게 과학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래서 네, 책도 출간하셨는데 이 책에 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셨는데 네, 영어로 해야 되나? Principle of Physiological Psychology라는 이제 생리 심리학의 원론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유, 발음 좋으세요? 네. 그래서 책의 이름처럼 이분은 사실 생리학자세요. 그리고 의사기도 했고요. 아.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연구 쪽으로 심리학 연구 쪽으로 하게 되셨고 심리학 연구소를 라이프치 뭐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심리학 연구를 차리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은 사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 경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셨고요. 네. 네, 재미없는 연구여서 이거는 네, 패스를 하고. 네. 근데 이분이 그 작가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명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연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언어나 문화, 예술, 종교, 신화 이런 연구들이 심리학적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게 됐죠. 그래서 이분을 심리학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의 연구가 이제 미국으로 퍼져 나가게 되면서 미국의 심리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이 현재 한국도 사실 미국 심리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트를 심리학의 아버지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아,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 성민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아, 그래요? 행복해 보여요. 지금 심리학 설명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네. 우리 청취자님들도 행복하시죠? 네. 저희 무식이 들키지 않고 있구나. 이러면서. 네. 조만간 들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다룰 분은, 네, 이분을 진짜 다룰까 말까 했는데, 에빙하우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간단하게만 거론을 하면 이분은 기억에 대한 연구, 그리고 망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억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저희도 수험생일 때 어떻게 하면 많은 걸 외울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기초적인 거는 다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단한 기억을 많이 하려면 반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미 있는 단어끼리 연결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시는 연상 암기법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초를 처음 마련하셨던 분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그 심리 치료 현장에서도 많이 쓰는 문장 완성 검사를 처음으로 이제 고안해 내신 분이기도 하죠. 아, 정말요? 근데 치료적으로 고안했다기보다는 네. 이게 검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틀을 마련하신 거죠. 아, 네. 근데 문장 암성 검사라는 검사가요. 조금 네. 곁들여 말씀드리면 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뭔가 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점점점을 이제 자기가 직접 적어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검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는 투사 검사라고 불리우는 네, 검사인데요. 그렇죠. 혹시 이 시절에도 투사라는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았을까요? 네, 이때는? 이때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기억이나 망각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이런 검사로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이분은 그 검사를 활용하셨던 거고요. 네. 그걸 토대로 나중에 치료 현장에서 이게 투사적인 기법으로서 가능하다라고 된 거죠. 네. 아, 재밌네요. 이때는 네. 투사라는 개념이 없을 때니까 그냥 그쵸, 없죠. 이런 기법을 네. 한번 사용해 본 건데 이게 나중에는 네. 투사 기법을 사용하는데 활용하게 그쵸, 된. 활용하게 된 거죠. 참고로 투사라는 거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네. 지금 이 질문에 투영을 해서 네. 어느 누가 하던 간에 자기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쵸. 그런 네. 검사를 투사 검사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네. 심리학은 오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진정한 역사는 짧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기억하시면 심리학이 역사는 짧지만
굉장히 많은 학문으로부터 인간에 관련된 학문으로부터 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연구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동안에 뭔가 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었지만 정말 공식적인 심리학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짧다. 네, 한 200 몇 년 정도밖에 안 된 거죠. 다른 학문은 사실 더 오래된 학문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궁금증이 네. 이게 독일 심리학이라고 하니까 제가 들었던 궁금증은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독일이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세계 2차 대전 당시. 네. 혹시 인간에 대한 그런 네. 궁금증이 생긴 것도 인체 실험이나 뭔가 좀 그런 거랑 관련지어서 그 시절에 뭔가 인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추측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거의 제가 봤을 땐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궁금증과 인간을 그렇게 인체 실험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인류학도 그런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그 학문이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요? 인류학이? 네, 인류학도 사실 뭐 그 스페인이나 이제 유럽권에서 다른 지금의 아메리카에 이제 가게 되면서 나와 다른 어떤 생물체가 있는데 이걸 인간으로 볼 것인가부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원주민과 처음에는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 원주민들을. 그렇다가 이 원주민과 유럽인들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인간이 태어나니까 그럼 인간이라고 보되 너네는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니야. 더 아래 단계 인간이야. 그렇지. 이렇게 된 거죠. 네. 자신의 우월성을 좀 증명하기 위해, 입증하기 위해 뭔가 공부를 좀 더 뭔가 파다 보니까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네, 인류학도 그런 이제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걸로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심리학도 사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거지? 인간이란 무엇이지? 라는 생각으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은 얘기거리가 좀 떠오르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혈액형 검사 혈액형 검사. 성민이 혈액형이 저 A형이요. A형이에요? 오케이. 근데 저는 A형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요? 일부러 AB형이나 AB형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 AB형인데? 진짜 AB형인데? 맞네? 네, AB형인데 너 또라이잖아. 그렇죠. 저 무슨 형 같습니까? O형? O형. 저 O형. 네. 그렇죠. B형 아니면 O형? 저 A형인데.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혈액형 검사는 신빙성이 별로 많지는 않다. 그래서 시작은 또 독일의 우생학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이 자기네 민족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형 너무 쓰지 마십시오. 네. 우생학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딴 얘기인데 해도 네네네네. 이런 사담 너무 좋죠. 네. 아니 혈액형을 하시는 분들 그런 걸 믿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을 굉장히 파악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규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테고리화 하고 싶은데 지금 뭐 다른 카테고리를 명칭을 찾을 게 없으니까 이제 가장 쉬운 게 명명할 수 있는 게 이제 혈액형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혈액형의 어떤 그 설명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덮어 씌워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분들이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 하지 않을까. 네, 이 방송을 들으시면 그렇죠. 이 계속 들으시면 들으신다면. 혈액형 아니고도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혈액형 하시던 분들이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 MBTI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MBTI 16가지도 사람 유형 있잖아요. MBTI도 현재 쓰고 있지 않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MBTI를 또 진리로 또 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는 하진 않아요. 하지만 심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뢰도와 타당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도하고 타당도는 과학적 관점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검사냐. 검사를
이때도 하고 저때도 하고 해도 비슷한 결과가 신뢰감 있게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검사고, 타당도는 문항 자체가 뭔가 타당하느냐. 네. 그래서 굉장히 문항이 많아야 돼요. 일단은 문항이 많고 그런 거를 기점으로 이럴 때 뭔가 네. 좀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네, 거죠. 그쵸. 하지만 그런 이제 혈액형 검사는 내가 그냥 때려 넣기 때문에 네. 성격에다가 네. 그러니까 좀 오류가 많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오류가 겁니다. 많습니다. 사담 그만하고 이제 가볼까요? 네. 근데 사담이 더 재밌긴 하네요. 아, 그렇죠. 사담 재밌죠. 더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독일 심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또 심리학의 아버지, 미국 최초의 심리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예요. 그래서 또 윌리엄 제임스를 심리학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 네. 아빠들.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네 애비다. I'm your father. 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 당사자는 사실 심리학이라는 이런 신생 학문에 내가 학자로 불릴 수 없다. 나는 철학자로 불리겠다라고 얘기하셨던. 심리학 따위에 내가. 네, 심리학 따위에 난 철학자야. 왜 이래? 이러지 마, 네, 얘들아. 막 이러면서. 분이더라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이 말과는 다르게 내신 책이 네. 프린시플 오브 사이컬러지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의 원론이라는 책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1890년에 출간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네. 그것도 장장 12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어요. 대단하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거죠. 그러네. 아버지라는 네. 이름을 칭송을 받을 만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 또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네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네. 처음에는 화학을 공부하다가 이거 내 취향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생물학을 또 하게 됐고요. 생물학을 또 공부하다가 이것도 아닌데 하고 이제 의과대학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의학을 공부하게 돼요. 이야, 대단하다. 네. 그러면서 이때 분투에 대해서 앞에 언급했던 그쵸? 분투에 대해서 이제 비렐름 접하게 분투. 되죠. 네. 근데 이분이 본인이 의사인데 환자를 보는 걸 너무 싫어하셨대요. 그리고 또 실험을 되게 끔찍해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난 실험 안 해. 그리고 환자도 보기 싫어. 나 쥐 싫어. 네. 그래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책을 쓰게 됐고, 그리고 보통 실험 연구보다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네. 이제 본인이 철학자라고 불리기를 원하셨던 분이니까 이제 철학적인 탐색을 통해서 어떤, 뭔가 그 깨달음을 얻겠다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사실 그 미국 심리학에 영향을 미쳤던 게 사람의 마음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고자 했던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실용주의 철학이라고 했는데 이런 실용 중심적인 게 이제 미국 심리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이론에 어떤 효용 가치가 있는지에 맞아.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된 것 같고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된 데에는 어떻게 실용적인 면이 있었을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분이 끝이 아니었어? 나이가 들면서 네. 당시에 굉장히 심령론이 인기가 많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심령론에 빠지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료 학자나 후배 학자들은 그럴 뿐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인데 왜 이래요?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고 네. 그러지 말라고 이제 우려도 많이 하셨는데 아이고. 근데 흔들리지 않고 심령론에 남은 생애 동안 그 발음도 안 되네. 심령 현상을 탐구하는데 남은 그 생애를 다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야도 네. 옮겨가시고 그러다가 그쵸. 결국은 그런 쪽으로 좀 네. 빠지게 되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네요. 옮겨가셨던 것 같아요. 네. 야, 영화로 해도 되겠어. 영화로 네. 만들어도 되겠어, 이분.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심령적인 거를 바라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분의 귀신이 지금 여기서 그렇죠.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싸늘해졌어. 이렇게 추운 건가? 추워. 네. 자, 그럼 다음 분이요? 네, 다음 분. 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얘기했고요. 그다음 근데 어머니? 거의 동시대에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동시대에 살았고 거의 윌리엄 제임스와 동시대에 살았는데 윌리엄 제임스하고는 다르게 본인은 이제 심리학자로 불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셨어요. 네. 그래서 미국 심리학회를 창립을 했고 이분이 주로 연구했던 게 아동기, 청년기, 그리고 노화 이렇게 나눠서 연구를 하게 되셨고요. 이분은 사실 교육에 대한 심리학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연구를 이제 유전 심리학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진화를 했고 발달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현대의 이제 발달 심리학의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이 이제 인간 마음의 발달 과정을 연구를 하면서 독일 진화 생물학자 에른스트 해켈, 그래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근데 저도 이거를 여러 번 외웠는데 매번 헷갈리는 거예요. 개통이 앞이었나 개체가 앞이었나.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네. 이름부터 헷갈리거든요. 에른스트 해켈. 네, 해켈. 네네. 네. 에스트르 해켈 막 이름이 헷갈리더라고요. 항상 저는. 네. 그래서 이분의 이 가설을 받아들여서 마음 발달에도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음도 사람도 이렇게 어떤 발달의 단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그 계통이 발달을 하게 된 거를 한 개체,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배아에서 태아로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태어나서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 노년이 되는 과정, 이게 네. 어떤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신 거죠. 반복된 네. 공통의 과정을 거친다. 네. 네. 라는 뭐 그런 거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독일이랑 또 미국 심리학을 제가 잠깐 학자들을 다뤄봤는데 네. 이 시점에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렇죠. 조금 정리를 좀 하고 할까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독일은 이제 구성주의 관점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보려고 했던 거고요. 네. 미국은 기능주의의 관점을 가졌는데 기능주의는 이제 마음이 이렇게 형성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실용적인 면을 이제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기능하는 건지. 그래서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현재도 유럽 쪽의 심리학과 이렇게 미국 쪽의 심리학이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연구 분야도 다르고 논문 쓰는 방식도 완전 달라요. 네. 이거 여담인데 네. 유럽 쪽의 심리학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재밌는 연구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연애 관련해 가지고 네. 네, 전에 그 방송에서도 몇 번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남성은 왜 여성의 가슴에 끌리는가 이런 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연구에서 나온 결과 뭐 이런 게 좀 없다고 느껴지는 게 네. 인간이 태어날 때 그 엉덩이라는 게 뭔가 좀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여성의 엉덩이. 그래서 가슴도 하나의 그 위에 있는 엉덩이다. 네, 그렇게 그렇기 보는 때문에 것 심리적으로 끌린다. 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유럽에서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그 헌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네. 옷을 입고 어떤 복장을 하고 헌팅을 하면 좀 더 헌팅이 잘 되는가 이런 걸 연구하신 분도 있고 그 영국의 영국에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 그런 어떤 재밌는 심리 실험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소개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대학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것들 많고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녀 사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영국 대학교 에서 어떤 연구를 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는 연구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공부하면서는 네. 그런 연구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미국에서도 진화 심리학 쪽에서 조금 연구가 됐던 부분이 그래요? 조금이 아니라 그분들은 많이 연구를 했죠. 이제 그래요. 네. 음. 그런 메이팅 전략,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서로에게 매료되는가, 어떤 부분에 매료되는가, 어떤 게 중요한 건가, 네. 이런 것들을 진화 심리학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렇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실용적이다 보니까 네. 이런 연구를 하면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하고 더 많이 네. 까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그래도 이런 연구가 좀 더 왕성하다 보니까
네. 반대를 무릅쓰고 뭔가 좀 연구를 많이 하지 않나.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연구들이 나오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전 사실 유럽 쪽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몰라서. 정말 근데 네. 그 과학적으로 보기 어려운 연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례 수도 굉장히 적고. 네. 예. 그걸 연구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 인간에게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데 있어서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아니면 않나. 한국에서 재미 위주로 가져오는 거 아닐까요? 그런 그 것도 있어. 그 연구만 하는 게 아닌데 그 맞아. 사람들도 되게 진지한데. 한국 사람들이 또 네. 그런 걸 좋아해. 네, 그런 거. 약간 좀 아침 네. 드라마 같은 그런 막장 연구들을 아, 좀 네. 많이 갖다 쓰지 않나 하는 아니, 점도 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온 교수님들이 네. 있으신데 그 교수님들은 논문 쓰는 방식이 좀 많이 아, 다르더라고요. 되게 진지하고 음. 철학적으로 쓰시는데 네. 사실 저는 이 한국 심리학 자체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단어도 그 짧다기보다는 이렇게 뭘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문장들로 써야 되고 그리고 딱 규격화가 돼 있어요. 여기서는 뭘 얘기해야 되고 여기서는 뭘 얘기해야 되고 여기서 뭐 처음에는 서론 그 다음에는 뭐 실험 방법론 얘기해주고 어떤 거 썼는지 그리고 뭐 그 설명 실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게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이제 논의해보는 거죠. 추후 연구는 어떤 걸 해보면 좋겠다라고 딱 그렇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마 그 에세이 쓰는 방식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유럽 쪽은 굉장히 프리하게 쓰신다고 해요. 네. 대신에 철학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네.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다르네요. 네. 한국은 이제 미국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 이제 얘기하게 될 또 학자들도 좀 미국적인 학자들로 계속 이제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보고 있는 관점을 여기서 소개하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그리고 이 그 참고한 서적이 미국 서적입니다. 네. 자대주의가 좀 들어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책을 이제 번역 출간한 거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네. 책이구나. 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네. 머릿속에 네네. 쏙쏙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1화에서 네. 이번 시간 얘기했던 거 잠깐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죠? 핵심만 말씀드리면 심리학은 정신물리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네. 얘기를 그런 관점이 있었고 독일의 관점을 미국이 이어받아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의 사상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독일과 미국 심리학의 네. 그런 차이점, 다른 차이점에 관점 대해서. 그리고 네. 우리나라는 미국 심리학적 관점을 차용하고 있다. 네. 네, 라고 그렇죠. 네. 마무리를 하고 잠깐 네. 쉬었다 올까요? 네. 네, 청취자분들 끝이 아닙니다. 2부에서 만나요. 만나요.